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급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함부로 대출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소위 작업대출을 받으려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신 저희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성공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는데 어떻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급한 상황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도권 내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내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소위 말하는 작업대출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업대출이 뭔가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대출을 연계해주거나 가능하게 해주는 업자들을 작업대출업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런 작업대출업자를 사칭을 해서 대출이 절실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의뢰인과 같은 분들께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가 되는 섬뜩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께 정작 작업대출은 해주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망하면서 입금된 돈을 다시 어디로 송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는 쉽게 말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쉽게 말하면 돈 세탁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바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작업대출이 필요한 분들의 통장을 거쳐서 돈을 받는 것이죠. 위와 같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으로,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사기방조, 더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죄책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죄책을 지는 경우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사건은 저희 의뢰인분께서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안으로 첫 번째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해결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의뢰인분이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의뢰인분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 접근 매체, 즉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어떠한 대가가 전제되어야 하거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절차에서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로만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자신의 비밀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으면 물론이고 어떠한 기대이익을 대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했고 이와 같은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뢰인분의 학력, 배경,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이를 결과로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보는 시각과 저희 변호사들, 수사관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데요. 저희는 의뢰인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주요한 단서를 찾아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전략이 적중하여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업무 사례는 저희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준 증거이자 하나의 훈장이라고 생각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형 이외에도 두 번째 유형,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려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리셨나요? 한순간에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셨나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억울하신 의뢰인분의 결백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